경공신법으로 무섭게 치달리던 장무기는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장무기를 멈춰 세운 것은 바로 조민이었다. 장무기는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 속에 온몸이 흠뻑 젖은 조민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조민은 장무기가 내력을 끌어올려 울분을 토해내는 소리를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빗속을 헤치고 달려온 것이다. 장무기는 그런 조민의 팔짱을 끼고 빗속을 천천히 걸으면서 간략하게나마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마침내 두시 부부의 초가집 문전에 다다랐다. 조민이 장무기에게 말했다. 당신 행적이 다 드러났으니 여기 사는 분들께 숨길 것 없이 다 털어놓아야겠어요. 그러면서 초가집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살인문이 절반쯤 닫혀있을 뿐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다. 장무기가 손을 내뻗어 문짝을 열고 안으로 한 걸음 성큼 내딛고 들어서는데 문득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다. 바로 피비린내였다. 흠칫 놀란 장무기는 이제 막 들어서려던 조민을 다시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난데없이 누군가의 5손가락이 장무기 목젖을 향해 날아들었다. 너무나 빠른 기습 공격에 미처 몸을 피할 도리가 없었던 장무기는 엉겁결에 허리를 뒤로 눕히며 밀어차기로 그자의 앞가슴을 걷어찼다. 그러자게 하니 장무기 목젖을 공격하던 팔을 구부려 팔꿈치로 이제 막 걷어차려고 올라간 장무기 허벅지를 내리찍었다. 상대방의 팔꿈치에 허벅지 혈도를 맞은 장무기는 찌릿한 충격과 마비감에 그만 중심을 잃고 오른쪽 무릎을 털썩 꿇고 말았다. 그 순간 괴한의 왼손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무기 두 눈알을 후벼 팔 듯 날아들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오른손을 들어올려 괴한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꺾으려고 힘을 주다가 깜짝 놀라 주춤거렸다. 적의 손목이 유별나게 부드럽고 여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여인의 손이었다. 순간 장무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그러자 차마 매정하게 손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그자를 바깥쪽으로 냅다 던져버렸다. 그 순간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들었다. 칼에 맞은 것이다. 기습 공격에 실패한 괴한이 황급히 초가집 바깥으로 뛰쳐나가던 길에 아직도 문턱에 서성거리던 조민을 발견하자 괴한은 조민의 얼굴을 향해 일장을 후려쳤다. 조민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내지 못할 무서운 일격이었다.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아챈 장무기가 아픔을 억지로 참아가며 몸을 솟구쳐 그자의 일장을 맞받아쳤다. 두 손바닥이 맞부딪히자 그자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튕겨나갔다. 그러나 괴한은 장무기가 후려쳐보낸 장력을 이용해 단숨에 30척 바깥으로 달아났다. 어둠 속 허공으로 솟구쳐 오른 괴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놀란 조민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장무기에게 누구였냐고 물었다. 장무기는 조민의 물음을 애써 외면하며 품속에 있던 화접자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으나 화접자 가비에 젖어 아무리 흔들어도 불꽃이 일지 않았다. 장무기가 불 좀 켜달라고 하자 조민이 횡하니 부엌으로 달려가 부시와 부싯돌을 찾아왔다. 기름등잔에 불을 밝히고 나서 장무기 어깨에 꽂힌 칼을 발견하고 조민이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장무기는 칼날에 독이 묻지 않을 것을 보고 싱긋 웃으면서 칼을 뽑아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더니 두백당과 역삼랑 부부가 집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장무기가 그쪽으로 달려가 살펴보니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긴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뒤따라온 조민이 대경실색하며 말했다. 내가 나갈 때만 해도 두 분은 멀쩡하게 살아있었는데 어찌된 노릇일까? 장무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집안을 둘러보니 대들보, 기둥, 탁자, 땅바닥 할 것 없이 온통 단도가 꽂혀 있었다. 장무기 어깨에 꽂혔던 칼 역시 두시 부부가 쓰던 단도였다. 두시 부부의 시신을 살피던 조민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 지독한 솜씨네요. 장무기는 대꾸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치를 떨었다. 좀 전에 어둠 속에서 엉겁결에 맞서 싸우기는 했으나 조금만 대응이 늦었어도 지금쯤 자기도 눈알이 뽑혀 장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민 역시 보나마나 영문도 모른 채 쇠체가 되어 땀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을 것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장무기는 다시 한번 두백당 부부의 시신을 살펴보았다.
앞가슴 늑골이 모조리 부러져 수십 조각이 나고 등 쪽으로 굽은 갈비뼈마저 부러진 것이 극히 매서운 장력의 치명상을 입은 게 분명했다. 장무기는 생각하면 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조민이 좀 전에 괴한이 누구였냐고 다시 장무기에게 물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고개만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조민은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였구나. 습격한 자가 누구였는지 깨닫는 순간 조민의 눈동자에 공포가 가득 서렸다. 그녀는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더니 장무기 품 안으로 와락 뛰어들며 두려움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만약 장무기가 비분에 쌓여 길게 터뜨린 기합 소리를 듣고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 마중하러 달려나가지 않았다면 조민 역시 두백당 부부처럼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장무기는 품에 안긴 그녀의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부드럽게 달랬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절대로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구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무기는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공력과 무공초식이 그처럼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장무기는 두백당이 밭을 갈 때 쓰던 괭이 한 자루를 찾아 들고 구덩이를 깊게 파고 두씨 부부의 시신을 묻어주었다. 그러고는 조민과 나란히 엎드려 큰절을 드렸다. 그때 갑자기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소림사 쪽에서 종소리가 잇따라 울려왔다. 종소리가 무척 크고 촉박한 것으로 보건대 긴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때를 같이해서 이번에는 절간동 쪽에서 한 줄기 청색 연기가 곧바로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곧이어 남쪽 하늘에도 붉은 연기 불꽃이 피어올랐다. 잠시 후 이번에는 서쪽에서 백색 연기 불꽃이 피어올랐고 뒤이어 북쪽 하늘에서 검은색 연기 불꽃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뿐 아니라 삼리 바깥 하늘 위에도 황색 연기 불꽃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것을 본 장무기가 소리쳤다. 우리 명교 오행기가 모두 도착했소. 지금 소림파 측과 대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어서 가봅시다. 그들은 소림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장무기와 조민은 삼리도 채 못 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자그마한 황색 깃발을 든 명교 신도 한 패거리와 마주쳤다. 황색 깃발을 본 장무기가 대뜸 소리쳐 물었다. 안기사, 거기 있는가? 그러자 예상대로 후토기의 장기사 안원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패거리 안에서 뛰쳐나왔다. 교주를 만나게 된 안원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큰절부터 올렸다. 장무기가 그런 안원을 일으키며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원은 명교 수뇌부들이 상의한 끝에 중양절 이전에 사손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천하 영웅들이 소림사로 모이는 중양절에 사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자칫 그들과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되지 않아 장교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명교 수뇌부들이 앞다퉈 모여들었다. 한편으로 예금기와 거목기, 홍수기, 열하기 신도들이 네 방면으로 나뉘어 소림사 일대를 철통같이 에워쌌다. 장무기는 실로 오랜만에 만난 명교 수뇌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장무기는 명교 수뇌부들에게 자기가 소림사에 잠입해 기회를 엿보던 끝에 어젯밤 사손이 갇힌 곳을 알아냈고 도액선사를 비롯한 소림사 원로 고승들과 악전고투를 벌였으나 결국 사손을 구해내지 못하고 부득이 빈손으로 빠져나온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혼원병력수 성곤의 관계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분개했다. 장무기는 격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했다. 오늘 우리 명교는 당당한 명분으로 소림사를 찾아가서 금모사왕을 구합시다. 절대로 쌍방 간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도 우리는 사법왕을 구출하는 일이 첫째 목적이고 간악한 성곤을 잡는 일이 둘째 목표이니 절대 무고한 인명을 함부로 살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교주의 지엄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장무기는 조민을 돌아보고 당부했다. 민누이는 소림사 승려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좀 하는 게 좋겠군. 당신 정체를 알아보았다가는 공연히 엉뚱한 일이 벌어져 귀찮아질지도 모르니 말이야. 그러자 조민이 빙그레 웃으며 후토기 장기사 안원에게 부탁해 후토기 신도 옷을 빌려 남장을 했다. 장무기를 선두로 명교 신도들은 뿔나파를 불며 기세당당하게 소림사를 향해 올라갔다.
소림사 측은 한 발 앞서 명교의 방문첩을 받은 터라 공지대사가 여러 승려를 이끌고 산중턱 돌정자까지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지대사는 원진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굳은 표정으로 장무기를 맞이했다. 장무기가 정중하게 먼저 인사말을 건넸으나 공지대사는 두 손을 합장한 채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공지대사는 두말 않고 명교 일행을 이끌고 산문으로 향했다. 소림사 앞에는 공문방장과 달마당, 나한당, 반야당, 계율원의 수좌 고승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공문방장은 장무기와 명교 수뇌부들을 안내해 대웅보전으로 올라가 자리 잡고 앉았다. 소림사 측과 명교 측은 의례적인 인사 몇 마디씩 주고받은 후 이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장무기가 단도직입적으로 사손을 풀어달라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자 공문방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노납의 공견 사형께서 사시주 손에 목숨을 잃었소이다. 장 교주께서도 한 교파의 주인이시니 무림의 규칙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자 장무기가 목청을 도두어 대웅보전 안팎으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지난날 공견신승이 강호 무림에 얽히고 설킨 커다란 원한을 풀어주려고 사손의 칠상권 13주먹을 기꺼이 맞아가며 얼마나 애를 쓰다 원적했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설명했다. 공문방장을 비롯한 수좌 고승들은 얘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부터 모두 연부를 외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청했다. 공문방장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고 목소리마저 떨려 나왔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공견사형께서 대원력으로 그처럼 위대한 선행을 베푸셨다니 그 공덕이 실로 적지 않소이다. 그러자 대웅보전 밖에 있던 승려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한 음성으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그날 있었던 모든 경위를 상세히 다 설명하고 나서 장무기는 잠시 동안 승려들이 공견신승을 추모할 수 있도록 기다려졌다. 그러면서 장무기는 대웅보전 안팎 어디를 살펴봐도 원진이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공문방장에게 요구했다. 원진 대사를 이리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면전에서 대질하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문방장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공지대사가 원진은 부르지 않고 대뜸 장무기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우리 공성사제의 죽음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들어봅시다. 장무기가 공지대사의 말을 받아 대꾸했다. 저 역시 애석한 마음 잃을 데 없어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간악한 자의 암습을 받아 원적하신 것이지 저희 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자 공지대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장교주, 듣자 하니 소민군주가 명교 측과 손을 잡았다고 하던데 맞소? 그 말을 듣자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소민군주가 우리 명교에 투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민군주가 지난날 귀사찰에 여러모로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른 점은 소생이 그녀에게 명하여 직접 찾아뵙고 부처님 앞에서 정중히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공지대사가 냅다 호통을 쳤다. 장교주, 가머니설로 이 엄청난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마시오. 그대는 한 교파의 주인된 몸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허튼 소리를 짓거리다니 천하 영웅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렵지도 않소?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조민이 저지른 일이 비록 명교와는 아무 상관없다 해도 그녀가 자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는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난처한 상황에 몰려 쩔쩔매고 있는 교주를 보자 곁에 있던 철관도인이 매서운 말투로 공지대사를 쏘아붙였다. 공지대사, 우리 교주께서 당신을 선배 고승으로 존경하고 그만큼 체면을 봐주셨으면 당신도 자중할 줄 알아야 할 게 아니오? 당신이 우리 교주님을 욕보인다면 그것은 곧 우리 100만 신도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소. 사실 이 무렵 명교 세력은 100만 대군이란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명교 신도들로 구성된 의병부대는 절강, 안희 일대와 하남, 호북 일대에서 원나라 관군에게 연전연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해 병력을 모으고 군량미와 전말을 사들이니 날이 갈수록 그 세력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공지대사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100만 대군이 어쨌다는 거요? 설마 이 소림사를 짓밟아 평지라도 만들겠단 말씀이신가?
지난번 우리가 대도 만안사로 잡혀갈 때 당신네들은 우리 소림사에 쳐들어와서 16분의 나한존자 부처님 등의 16글자를 새겨놓지 않았는가? 이 일은 또 어찌하겠는가? 장무기는 말주변이 서툰데다 그 일이 조민의 소행인 줄 뻔히 아는 터라 대꾸할 말이 없어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장무기 대신 양소가 나서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지대사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으로 영문을 모르겠소이다. 대사님도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장 교주님이 무당 오협이 아드님인 건 강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어떻게 무당파를 섬멸하겠다는 글자를 새긴단 말이오? 양소의 말이 모두 구구절절이 옳은 터라 공지대사는 그만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공문방장이 나섰다. 공연한 말씀으로 논쟁을 계속해보았자 이로울 게 뭐 있겠소? 논합이 안내할 터이니 다 함께 나한당으로 가셔서 나한존자법상을 뵙도록 합시다. 그럼 누가 옳고 그른지 이내 알게 되지 않겠소? 이 제안에 장무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곁에서 양소가 선선히 응낙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서 가봅시다. 장무기는 양소의 의도를 모르긴 했으나 그에게 생각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 길로 일행은 지객승의 안내를 받으며 나한당으로 건너갔다. 한 발 앞서 들어선 공문방장이 나한불상 앞에 절했다. 참배를 마친 공문방장은 나한당 소속 제자 6명에게 명을 내려 나한존자의 불상을 반대편으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한존자 불상의 등판이 말끔히 깎이고 금칠까지 입혀 칼끝이 닿은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경실색한 공문방장이 제자들에게 명해 한꺼번에 좌대 위로 올라가 글자가 새겨졌던 16 나한존자 불상을 모조리 돌리게 했다. 그러나 역시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등판의 글자는커녕 피를 칸 점 없으니 이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승려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손을 사로잡은 이후 소림사는 외부 침입자를 막느라 물샐 틈 없이 경계를 서왔다. 그런데 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16 나한존자 불상에 새겨진 글자를 감쪽같이 깎아 없애고 금칠까지 입혔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1000여 명에 달하는 승려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놀라기는 장무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흘끗 고개를 돌려 일행 쪽을 돌아보니 때마침 위일소와 범효가 서로 마주보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제야 장무기도 이 모든 일이 명교 사람들이 꾸민 짓임을 알아차렸다. 경악에 찬 소림사 승려들이 모두 도깨비한테 홀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양소가 천연덕스레 나한존자 불상 앞으로 다가서면서 찬사를 던졌다. 공지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서 간악한 자의 손에 훼손되었으나 16 나한존자께서 영험하시어 부처님의 법력으로 훼손당한 흠집을 손수 보완하셨으니 진실로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양소는 나한불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참배를 올렸다. 그러자 지켜보던 장무기를 비롯한 명교 수뇌부들도 덩달아 큰 절을 올렸다. 공문방장이나 공지대사는 비록 나한존자가 현성했다느니 스스로 흠집을 고쳤다느니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지는 않았으나 어찌되었든 명교 녀석들이 남몰래 수작을 부려 지난날의 허물을 메우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분노와 원한이 다소나마 누그러졌다. 이윽고 공문방장이 결판을 지었다. 나한존자 불상이 예전처럼 완벽해졌으니 이 사건은 더 거론할 필요가 없겠소이다. 공문방장은 제자들을 시켜 나한상을 원위치로 돌려놓게 한 다음 장무기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간밤에 도액 사수께 장 교주님과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소이다. 장 교주께서 우리 세 분 사수거른의 금강복마진을 깨뜨리기만 한다면 아무 때나 사시주를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지요. 그 말에 장무기가 그렇다고 대꾸했다. 양소와 범효를 비롯한 명교 수뇌부들은 앞서 장무기의 입을 통해 도액선 사이야 새 고승의 무공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하나같이 그 고승들을 만나 겨뤄보고 싶었다. 그 중에서도 백미응왕 은천정의 승부욕은 더욱 절실했다. 교주님, 어차피 소림의 고승들께서 무공 실력으로 결판을 내기를 고집하시니 비록 우리 역량이 부족하지만
소림파의 절약을 한 수 가르침 받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무기 역시 그 방법 말고는 달리 좋은 방법이 없는지라 공문방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뜻을 굳혔다. 그러자 공지대사가 선뜻 손을 쳐들었다. 조소이다. 그럼 어서 가시지요. 공지대사는 명교 군웅들을 데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절간 뒷산봉우리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산봉우리 평지에 오른 공문방장과 공지대사가 먼저 색으로 소나무 쪽을 향해 두 손 모아 답장하고 공손히 여쭈었다. 사숙님들께 아릅니다. 명교장 교주 일행이 다시 왕림했습니다. 그리고 16존 나한상도 원상대로 복구되었사옵니다. 그러자 도액선사가 대꾸했다. 양정청과의 묵은 원한이 어제 다 풀렸는데 나한상 일마저 오늘 깨끗이 결말지었다니 그것 참 잘 되었구나. 장교주, 당신네 쪽에서는 몇 사람이 올라오셨소? 우렁찬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쩌렁쩌렁 메아리 쳤다. 그러자 오늘 처음 새 고승을 본 명교 수뇌부들은 속으로 깜짝 놀라 자기네도 모르게 술렁대기 시작했다. 한편 장무기는 나름대로 속셈을 하고 있었다. 인원수가 많아도 좋지 않고 적어도 안 되겠으니 3대 3으로 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굳힌 장무기가 도액선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간밤에 불초소생이 세 분 고승의 신공을 우러러뵙고 충심으로 감복했습니다. 저는 교단 형제들 가운데 두 사람을 청해 세 분 선사님과 3대 3으로 공평하게 가르침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러자 도액선사가 담담한 기색으로 대꾸했다. 장교주는 너무 겸손하실 필요 없소이다. 귀교의 장교주와 백중지세로 맞먹는 무공을 지닌 분이 더 계시다면 두 분이 손을 맞잡고 나서기만 해도 우리 새늙은이는 거뜬히 죽일 수 있을 것이외다. 하지만 노납의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현재 이 세상에 장교주와 같은 불세출의 고수는 다시 없을 것이오. 그러니 몇 분쯤 더 가세해서 한꺼번에 덤비는 게 좋을 듯입소. 그 말에 명교 수뇌부들은 모두 이를 갈아붙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자기네들 무공이 장교주보다 못한 것도 사실이고 세상에 장교주와 맞먹을 자가 없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도에게 말은 장교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기네 셋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 천하의 영웅호걸들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한 늙은이들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